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정부는 유행이 정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현장에선 의료체계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연준은 올해 말 금리가 1.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6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인수위원회가 내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이 오늘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해안 지역의 최대 높이 1m의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쿄 등 수도권과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 후 연료 수조의 냉각이 한때 정지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군의 감축과 러시아군의 철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원을 호소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 어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시험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조만간 다시 최대 사거리 발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미사일 대응 훈련과 합동 타격 훈련을 하고 미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훈련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인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4만 9,854명입니다. 국내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18만 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고 서울에서도 1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구 74명의 한 명꼴로 하루 사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는 건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도 바로 확진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 누락된 확진 건수가 집계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 시기를 이달 중순으로 보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실제 유행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실제로 WHO는 주간 역학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과거에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인구 집단의 크기가 매우 크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정부의 방역 완화도 유행 규모를 더 키워 사실상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이라는 게 현장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응급실에 중증 환자가 진입 못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가 응급실에 진입 가능한 응급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몇 시간을 이렇게 다 돌아다녀야 응급실에 배정받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치명률과 의료 체계가 감당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유행의 정점이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가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방 대응 과정에서 마지막에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염 상황이 정점으로 향하면서 확진자와 함께 재택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해 집중 관리를 받는 고위험군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의료기관을 확충해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연일 30만 명대 확진에 이어 첫 40만 명대 기록까지 확산세가 커지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택 환자는 177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 등 감염 고위험군으로 집중관리받는 대상은 27만 명에 육박합니다. 의료기관 957곳에서 하루 2번 모니터링으로 건강 상태를 살피는데 28만 7천 명까지 관리 가능한 상태입니다. 의료기관 확충을 통해서 지금 집중관리군은 32만 6천 명 정도 이상 감당 가능할 수 있도록. 확진자 절대 규모가 늘면서 18살 이하 감염자만 10만 명이 넘고 9살 이하 어린이도 5만 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정부가 이들 치료를 위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소아특화 병원이 없던 서울과 대구에 2곳씩 확충하면서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78곳으로 늘었습니다. 확보된 병상은 3,000개가 넘는데 이미 소아 환자 치료에 1,700여 개가 사용 중입니다. 아직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없는 강원, 세종, 제주에도 전담병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500여 명의 군사교육을 뒤로 미루고 각 지자체에 조기 배치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 학생 확진자 수가 33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의 유초, 중고등학생 33만 4,97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주인 27만 1,142명보다 6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17만 5,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7만 69명, 고등학생 6만 7,041명, 유치원 2만 1,06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이동형 PCR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방역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개학 후 일주일 동안 신속 항원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학생과 교직원의 89.9%는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다며 자가 검사 키트를 통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오는 23일부터 점차 감소할 거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에 따라 향후 학교 방역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등 도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를 진원지로 한 이번 지진은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등 도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 7.3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해안 지역에는 최대 높이 1m의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인 이 지역에서 이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2월 13일 이후 처음입니다. 도호쿠 지역뿐 아니라 도쿄 등 수도권 일대에도 지진이 이어져 208만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인수위에는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면서 2기 MB정부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추가 인선을 공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정책특보로 임명했습니다. 각각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정책통입니다. 당내 경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던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정무특보, 이른바 쓴소리 특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당의 집권의 리스크로 얼마 가서는 안 되고 이 정권 교체의 리스크로 확산되면 안 된다. 특별 고문도 잇따라 선임했는데 신임 고문 7명 가운데 윤진식, 임태희, 이동관 고문은 모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입니다.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도 친이계로 분류되고 김은혜 대변인과 서일준 행정실장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역시 MB계로 분류되는 김태효 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주장한 논문 등으로 논란인데 당선인 측은 실무 능력을 토대로 발탁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증하는 곳은 당선인 비서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판단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민주당은 2기 MB정부로 봐도 손색 없다. 실패를 재탕하는 거라고 비판에 쏟아냈습니다. 인선이 보수층 재규합에 그치면서 통합의 기치를 내세운 게 무색하게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고 지난 보수 정권의 인사들을 재규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과 생각을 담아낼 수 있을지. 인물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 등을 다룰 경제 2분과 등의 인선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내일 현판식을 열고 신속히 업무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취임 전 특사 파견과 관련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서울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결정되기도 전에 관련 내용이 알려져서 당선인께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인수위 출범 이후 미국 특사 단장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불과 4시간을 앞두고 무산됐습니다. 전례 없는 일로 여러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선인 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선이 치러진 후 꼭 일주일 만에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 하지만 예정된 시간을 불과 4시간 남겨두고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동시에 회동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이 전격 연기된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간 실무협의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각각 맡아왔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일 뿐 회동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 거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렬, 무산 이게 아니라 실무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대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진 특별사면과 공기업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진 게 배경이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협의는 추가로 이어지겠지만 이후 논의 과정은 더욱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선인과 대통령 일정이 모두 맞는 날을 찾아야 하는 만큼 회동 날짜도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 거론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고 다음 주는 돼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통과 보안을 모두 챙겨야 하는 딜레마 속에 국방부나 외교부 청사로 후보지가 압축됐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기를 낼 때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한 데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대전제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보안 문제가 상충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겁니다. 소통 문제만 놓고 보면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최상의 선택지지만 보안이 취약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군사시설 한복판에 집무실이 놓이는 만큼 또 다른 형태의 구중궁궐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입니다.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외교부 청사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입니다. 당선인 측은 기존 청와대로는 가지 않는다고 거듭 못을 박으면서도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확실한 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최종 이전지를 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된 가운데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이번 주 내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안을 가지지 않고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인수위는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집무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개편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석비서관실 축소 폐지로 청와대 수석들이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후보 시절 공약은 100% 폐지였지만 당선인 측은 꼭 숫자에 맞춰 없앨 수는 없다며 각실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로 청와대 대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국방부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건물을 함께 쓰고 일부 영내 직할부대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들이 거론된다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청사 전체를 대통령 집무실로 내주고 국방장관실 등 주요 국방정책 부서는 일단 합참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과천 정부청사로 국방부를 이전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겨냥해서 비판 목소리를 내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대선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패배를 수습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놓고는 찬반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광주를 찾아 패배를 사과하며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공직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사검증을 검찰에 넘기는 거라며 대단히 걱정스러운 발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거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윤 당선인도 공약했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대장동 특검과 민생개혁 법안을 합의하자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당내에선 비대위를 놓고 파열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현 비대위 체제가 부적절하다는 소속 의원 다수 의견을 모아 윤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평가 토론회를 연 박용진 의원도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윤 비대위원장 인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을 보탰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 이후 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건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부분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호중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리더십 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를 향한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당 수습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당내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초재선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듣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는 재선 의원들과 오후에는 초선 의원들과 각각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과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선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윤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위원장은 항상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 직접 듣고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대선 낙선 인사 도중 차량에 치여 숨진 민주당 시의원 출마 예정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며 대선 후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전 후보는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평택을 시의원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 A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장례식장에 도착한 이 전 후보는 미리 조문을 와 있는 민주당 안민석, 김영진 의원,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등과 악수한 뒤 빈소에 들어가 조문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은 이 전 후보가 유가족에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는 위로를 전했다며 조문 후에는 자리에 앉지 않고 곧장 발길을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의서를 일축했습니다. 김 총장은 어제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사전투표 부실관리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는 등 선관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초유의 코로나 대선 준비 상황에 대한 쏟아지는 우려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고 종이상자,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신력에 스스로 큰 생채기를 냈습니다. 저렇게 쌓아놓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쌓아놓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되다가 한 장씩 빠지면 어떡해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뒤늦게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최소 표차 역대급 대선에 걸맞지 않은 5점으로 남았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부실관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고 복잡한 지침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선관위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총장 아들이 강화군청에서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승진과 출장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공교롭게 겹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사전투표 당일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김세환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꼬리 자르기로 일축하고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대선이야 마무리됐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 선관위를 둘러싼 여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신뢰 회복과 성공적 선거 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에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은 국민의 불신을 받게 하고 투표관리단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분노를 안겨줬다며 특히 당면한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하면서도 명백하게 예견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에 기준금리를 1.9%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한 단계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0에서 0.25%였던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올해 말까지 1.9%에 이르게 하겠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한 단계씩 올린다고 보면 올해 남은 6차례 정례 회의 때마다 계속 인상을 시사한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일찌감치 예상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 기록을 올해 들어 2달 연속 갈아치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미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직전 2.6%에서 4.3%로 크게 올렸습니다. 성장률은 직전 4.0%에서 2.8%로 1%포인트 이상 대폭 낮췄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치솟는 물가 부담에 지난달 미국인들이 지갑을 별로 열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4.9% 상승보다 증가폭이 현저히 둔화한 건 물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약해진 미국의 소비자들이 최근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15분가량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하늘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것이 힘들다면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해달라면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러시아 정치인을 제재하고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 파괴에 사용할 단 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과 지원을 호소하는 마지막 부분은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I wish you to be the leader of the world. Being the leader of the world means to be the leader of peace. Thank you.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answering President Zelensky's call for more help, more weapons for Ukraine to defend itself, more tools to fight Russian aggression.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 뒤 바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는 800기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우크라이나 군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원 품목에 드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최첨단 무기를 보내겠다는 약속 이행의 차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규모는 이번 주에만 10억 달러, 1조 2,345억 원에 달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현지 시각 16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숨진 민간인 수가 7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개전일인 지난달 24일 새벽 4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모두 7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52명이 포함됐습니다. 같은 기간 다친 사람은 어린이 63명을 포함해서 모두 1,17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했는데 북한이 조만간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9시 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이 발사체는 그러나 20km 가까이 상승하다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이에 따라 이번 시험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발사체의 종류입니다. 군은 이 발사체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미사일과 비슷한 기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는 발사 후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일부 잔해는 평양 시내에 흩어져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험 발사에 실패하면서 북한은 조만간 다시 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2017년 이후 중단했던 B-52 장거리 폭격기나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를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도 미사일 대응 훈련과 합동 타격 훈련을 공개하며 강한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다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과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큰 만큼 긴장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한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최대 사거리 발사가 임박해 향후 몇 달이 한반도 안보의 고비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를 비롯해 최근에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면서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최대 사거리 신형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선언한 뒤 남북미 관계 교착 국면에서도 이 마지노선은 유지해왔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을 YTN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이 대응 문건에는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 단체 약자 이미지로 인해서 공사 측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며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바쁜 출근길 지하철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모습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사나 서울교통공사가 이들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만들어 전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문건입니다. 제목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첫 장부터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상대를 알아야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다며 어떤 단체인지부터 알자고 강조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란 인식 때문에 공사 측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면서 문건 곳곳에 언더도그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의미인데 언론은 물론 대중도 여기에 경도돼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난합니다. 그 사례로 든 건 해화역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단체가 해화역 시위를 예고하자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장애인 단체 불법 시위로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가 시민들의 강한 항의를 받았고 결국 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응 문건에선 이를 장애인 단체 공격에 공사 측이 점수를 잃은 사례로 꼽았습니다. 앞으론 이 같은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면서 이동권 논의는 공사 측의 불리한 요소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단정짓습니다. 이 문건이 공개되자 서울교통공사 측은 작성자인 직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사 차원에서 장애인 시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내부 문건을 만든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작성한 건 맞고요. 일부러 저희가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시위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대응 문건은 교통약자를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화와 타협보단 싸워서 이길 상대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가라앉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처럼 장애인 단체를 싸워서 이길 상대로 규정한 서울교통공사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세세한 전략까지 제시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YTN이 입수한 대응 문건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 채점을 찾아 여론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이어서 단독 보도합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설치 개량하고 싶다. 힘들지만 이런 건 하고 있어. 내 맘 알지?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단체를 이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문건에서 대외적으로 내세우자고 한 태도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차원일 뿐 뒤로는 장애인 단체의 선 넘는 미스, 그러니까 잘못을 찾아내 물밑 홍보하자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홍보팀원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에 언급된 전략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건에 적힌 장애인 단체의 실점 사례입니다. 열차 운행을 고의로 방해했음을 사진으로 자연스럽게 알렸다고 소개합니다. 문서에는 시위자들이 이런 승강장 틈새에 휠체어 바퀴를 일부러 끼워 넣었다는 고의 운행 방해설을 퍼뜨린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홍보팀이 YTN을 비롯한 언론사에 보낸 시위 관련 메시지입니다. 사진을 보내면서도 공사에서 제공했다고 하지는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또 문건은 장애인 단체의 결정적 미스라면서 할머니 임종, 버스 타고 가세요 사건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9일 시민이 임종을 봐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고 시위자는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답했다며 반대 여론이 격화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 뒤 시위자는 시민에게 본인도 얼마 전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을 찾지 못해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의 장면만 편집돼 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당연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저도 그래서 임종을 못 받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건 역시 당일 보도자료에 공사의 언론 플레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 내용과 지하철 이용량 감소 통계를 제시하면서 임종 사건도 시민 피해 사례로 거론합니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을 부추기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론전, 사회적 약자와 맞서는 여론전에다가 활용하겠다라는 의도를 비친 거고. 서울교통공사는 임종 사건에 거론한 보도자료는 여론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위 사진은 기자들 요청으로 홍보팀이 전달한 것뿐이고 제공처를 밝히지 말아달라는 건 장애인 단체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대응 문건에는 장애인 단체와의 싸움에서 승리가 확실할 때는 법적 대응까지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장애인들의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만드는 이런 문건들입니다. 너무 슬프죠, 이 사회가. 너무 무책임하죠. 이처럼 장애인과 시민 사이에서 이른바 갈라치기를 시도한 서울교통공사는 올해에만 국고 보조금 655억 원을 받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하늘빛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내륙은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가 되겠지만 강원 영동에는 폭설이 쏟아지겠고 또 일부 지역에는 또 많은 비가 예상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4도, 대전 10도, 광주는 1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16도, 대전 11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해안가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걸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정부는 유행이 정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현장에선 의료체계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연준은 올해 말 금리가 1.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6차례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어젯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해안 지역의 최대 높이 1m의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쿄 등 수도권과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 후 연료 수조의 냉각이 한때 정지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인수위원회가 내일 현판식을 열고 업무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상대당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되면서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포함해 의제 설정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독대 회동이 불발된 건 무엇보다 의제 내용과 조율 과정의 문제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무협의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회동 의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한 데 대한 불쾌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등을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회동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공석 중인 감사원 감사위원 2석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1석을 놓고도 난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장 외에서는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스스로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타협 형태로 사면이 이뤄지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말씀처럼 마치 그렇게 이렇게 뭐가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이야기이다. 문제는 여러 사안에 대해 입장이 너무 갈려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관장 인사를 놓고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루어질 인사는 당선인 측과 협의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서로 맞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순조로운 정권 이양은 물 건너갔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선 이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모두 국민 통합을 앞세웠지만 불과 선거 일주일 만에 충돌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국방부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실은 합동참모본부로 건물을 옮기고 일부 부서는 국방부 영내 분산 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배경엔 국민 접근성과 경호, 유사시 대응 능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본관과 합참 두 곳엔 유사시 청와대 위기관리실 역할이 가능한 지하 벙커가 마련돼 있어 별도의 시설 공사가 필요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방부 본관 맞은편에는 외부 이동을 위한 헬기장도 갖춰져 있어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국방 컨벤션 센터는 외부 접견이 가능하고 국방부 내에서 이동이 가능해 국민 불편 없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광화문보다는 국민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청와대에 비하면 개선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한남동의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등의 공관이 대통령 공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장관실을 비롯한 주요 부서가 합참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건물을 함께 쓰고 일부 영내 직할 부대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들이 거론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은 건물을 사용할 경우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간이 합쳐진다고 분리된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확정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 업무 공간을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국방부는 어수선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졸속 추진으로 혼란과 부작용만 양산할 거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취임 2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민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은 매우 의아하다며 그 광화문 시대를 왜 열겠다고 했는지 그 취지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공약의 취지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청와대 이전의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거취 표명 압박을 받았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물러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선인 측 압박에 검찰 내부도 술렁이는 가운데 김 총장이 버티기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른 아침 대변인실을 통해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사퇴 압박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입니다. 한 줄짜리 입장이었지만 김 총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임기 2년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권 의원 발언을 접한 뒤엔 측근에게도 불쾌감을 토로하며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1년도 더 남았지만 당선인 측의 비판 수위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총장이 다른 길로 가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불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당선인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간부들은 측근들이 명분도 없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흔들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기관을 장악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선 이후 잇따르는 사의설엔 김 총장과 마찬가지로 옷 벗는 일 없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는 지켜주는 게 맞지만 김 총장이 계속 버티긴 힘들 거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좌천될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대립각을 세우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며 김 총장 스스로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당선인 취임 전까지 검찰 수뇌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장동이나 김건희 여사 등을 향한 현안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언제든 당선인 측과 충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해 처음으로 55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4만 9,8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11만 명 정도가 많고 2주 전인 2일 18만 2천여 명보다는 3배나 늘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도 바로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누락된 확진 건수가 집계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가 800만 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15일 누적 700만 명을 넘은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경제민생분과를 중심으로는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유행의 정점이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가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마지막에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매주 학생 확진자가 2배씩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의 한 중학교에 이동형 PCR 검사소가 차려졌습니다. 일단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이동형 PCR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며 순서를 기다립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접수처에서 검사 도구를 받고 빨간 색깔 잡으시고요. 앞으로 갈게요. 검체 채취소로 이동해 코와 목구멍 2차례 검사를 받습니다. 손한테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자, 코. 자, 입. 수고했어요. 이 학교에서는 전교생 448명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 190여 명이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선별 진료소나 병원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학교는 좀 편리성이 있고 시간도 좀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PCR로 직접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와봤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북새통인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의원과 달리 대기부터 검사까지 10여 분 정도 걸립니다. 학교에서 또한 일부러 또 나가서 하려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학부모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모두 22개 이동형 검사소가 운영 중인데 유초등은 5명 이상, 중고등학교는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동형 PCR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동 검체팀을 설치해서 여기서 사실 입과 코로 이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전달해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지난 일주일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약 2배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교 전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양성 예측률이 89%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개학 첫 주에 학생 교직원 확진자 16만 명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학교에서 코로나 방지 효과가 이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음 달 둘째 주인 16일까지는 현행처럼 주 2회 검사가 권고되고 이후에는 주 1회로 줄어듭니다. YTN 개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16일 이틀 동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현재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2018년 12월 마지막 금리 인상 뒤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를 내렸고 2020년 3월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줄곧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연준이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를 별도로 공개한 걸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남은 6번의 정례 회의 때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점진적 방안을 추진할 경우 6번 모두 인상을 예고한 셈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는데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군의 감축과 러시아군의 철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스푸트니크 텔레그래프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해 양측 협상 대표단이 1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금지, 외국 군사기지 유치와 무기 배치 불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철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들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15분가량 진행한 화상연설에서 세계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평화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하늘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것이 힘들다면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비롯해 8억 달러, 우리 돈 약 9,876억 원 규모의 대공 무기와 또 군사 장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스스로를 지키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것이며 우리는 그들이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우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중국의 무력 시위에 시달리고 있는 타이완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막강한 중국의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서 예비군을 동원한 게릴라전 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타이완은 이번 달에 올해부터 2주가 더 길어진 예비군 동원 훈련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2년에 한 번 일주일 이하로 하던 동원 훈련에 매년 2주씩을 추가해 대폭 강화한 겁니다. 훈련장을 찾은 차이 잉원 총통은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예로 들면서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近来的乌克兰的情势再次证明，守护国家除了国际的声援和协助，还是要靠全民团结一致。 차이 총통은 특히 예비군이 지역을 책임지고 방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은 예비군에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 미사일을 지급해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도 전투기를 격추하거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어 전력이 약한 쪽이 쓰는 비대칭 무기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타이완 국방부는 비대칭 전력 강화 방침을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国军持续密注俄乌情势变化，不断提升不对称战略能力，巩固全民心防跟国军士气。 홍콩 언론은 타이완이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전을 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에 상륙할 경우 미국의 무기를 지원받아 비정규전 방식으로 싸우려 한다는 겁니다. 타이완은 4년 전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4개월로 단축한 의무 복무 기간의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타이완 집권 민진당이 독립을 내세워 중국과의 대결을 고조시키면서 타이완을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는 국제법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드러난 신냉전 구조 속에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 강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에 대해 신속히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중지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나갈 태세입니다. 일본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인 중국에도 책임 있게 행동하라며 연일 날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国際法違反にあたるロシアによる武力の行使の遂行において、その事情を知りながらですね、ロシアを支援援助する国は、その支援援助について国際法上責任を負うことになると。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대립하는 신냉전 구조 속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오랜 수건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명분은 유엔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조차 통과되지 않는 기능부전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大規模な残虐行為については、常任理事国5カ国が自主的に拒否権行使を抑制すべきとする安保理改革、そして国連改革、日本としてもしっかり努力を続けていきたいと。 한편 결사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일본 국회 화상 연설을 제안했습니다. 성사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러시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주차장 CCTV를 보여달라는 말다툼을 벌인 끝에 입주자를 살해한 건물 관리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자 거리 추격전까지 벌였는데요.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YTN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한 남성이 쇼핑백에서 흉기를 꺼내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는 남성 뒤편으로 몰래 다가가더니 마구 휘두릅니다. 습격당한 남성은 넘어지길 반복하면서도 필사적으로 건물 밖까지 도망칩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환한 대낮, 도로 위에 쓰러졌다가 다시 달아나는 남성. 그 뒤를 흉기를 든 남성이 쫓아갑니다. 처음에는 칼인지 모르고 이제 그냥 뭐 드라이버나 꼬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칼이더라고요. 건물 관리소장 72살 남성 맹모 씨가 건물 입주자 45살 남성 이모 씨를 흉기로 찌른 건 오전 9시 20분쯤. 맹 씨는 전날 저녁 자신의 차량이 긁혀 있다며 CCTV를 보여달라는 이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 씨와 극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밀치는 등 폭행까지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분도 오셔가지고 1시간 가량 그랬다 하더라고요. 주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툼 좀 있었다. 앙심을 품은 맹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이튿날 오전 이 씨가 이곳 건물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복부와 허벅지 등을 찔린 상태로 100여 미터를 도망친 이 씨는 결국 인근 도로에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맹 씨가 이 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날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며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씨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맹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 모범 수용자 735명을 가석방합니다. 가석방 대상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부총리와 함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수감 중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이 9년 5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보도에 강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주유소입니다.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휘발유 값에 평소보다 부쩍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2,288원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원 넘게 뛰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적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이미 리터당 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건 2012년 10월 넷째 주 이후 9년 5개월 만입니다. 높아진 기름값에 운전자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1,700원, 1,800원 하다가 갑자기 2,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천천히 올라갔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올라가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특히 운수업자들은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출된 기름값이 한 달에 한 2-3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우리 생계 이용을 받는 거지. 이처럼 국내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9일 배럴당 127.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몇 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진정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부터는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려면 한 2-3주 후인 4월 초께는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고유가가 지속하자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버거운 상황에서 연일 치솟는 기름값이 서민들의 삶을 더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라북도 지역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최대인 1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을 찾을 때마다 새만금 사업의 완결을 말했는데요. 아직 지지부진한 새만금 지역이 앞으로 5년간 어떻게 바뀔지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시절 열정열차로 전주역에 도착한 윤석열 당선인. 이제는 새만금 개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짚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많은 기반이 돼 있고 또 재정으로 투자도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완결을 지어야 합니다. 또 추진 중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열악한 지역 경제를 키우려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겁니다. 공항을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는 논의가 왜 나왔는지 정말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만금 지역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발전 동력을 서서히 응축해왔습니다. 2018년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세종시에 있던 새만금 개발청도 현장으로 청사를 옮겨 두 기관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선정되는 등 필수 인프라도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사이 2017년 약 6,600억 원이던 정부 예산 규모는 5년 만에 약 1조 1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이런 흐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여러 번 새만금 관련 공약을 언급했고 그리고 새 정부가 계속 호남에 공을 들일 것이란 기대감 또한 적지 않습니다. 당선인이 새만금 완결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기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현안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역대 보수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전북에서 끌어내며 닫혀있던 호남 민심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총리실 소속의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는데 5년 뒤 이곳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과 또 경북 산간 쪽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 곳곳으로는 이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2도, 대구는 10.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대구는 10도, 부산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인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4만 9,854명입니다. 국내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18만 명이 넘는 환자가 나왔고 서울에서도 1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구 74명의 한 명꼴로 하루 사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는 건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도 바로 확진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 누락된 확진 건수가 집계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 시기를 이달 중순으로 보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실제 유행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실제로 WHO는 주간 역학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과거에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인구 집단의 크기가 매우 크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정부의 방역 완화도 유행 규모를 더 키워 사실상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이라는 게 현장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응급실에 중증 환자가 진입 못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가 응급실에 진입 가능한 응급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몇 시간을 이렇게 다 돌아다녀야 응급실에 배정받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치명률과 의료 체계가 감당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유행의 정점이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가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마지막에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공중보건의사 512명을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공중보건의사 512명 가운데 495명의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7명은 코로나19 확진자로 오는 21일 별도로 직무교육을 한 뒤 그날부터 복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절기와 환절기에 사망자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사망자가 더해지며 최근 화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공설 화장시설 집중 운영 기간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화장 회차도 최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로 한 기당 하루 평균 3.3회 가동하던 걸 최소 5회 이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선 최대 7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등 도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를 진원지로 한 이번 지진은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등 도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 7.3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지진 영향으로 해안 지역에는 최대 높이 1m의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진 이 지역에서 이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2월 13일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제2원전 등의 현재까지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일 현판식을 열고 업무에 본격 돌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현판식을 열 계획이고 곧바로 이어서 업무에 착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어제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취임까지 남은 50여일 동안 국정과제 등을 정리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인수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인수위 7개 분과 가운데 아직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경제 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등 3개 분과의 간사와 인수위원도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청와대로 갈 가능성은 제로라며 대통령실 이전을 거듭 못 박았습니다. 이 소통과 보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청사 두 곳으로 사실상 압축됐는데요. 이번 주에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원 기자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기를 낼 때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로 두기로 한 데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들을 부딪혔음을. 대전제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보안 문제가 상충하는 어려움을 토로한 겁니다. 소통 문제만 놓고 보면 광화문 외교부 청사가 최상의 선택지지만 보안이 취약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는 군사시설 한복판에 집무실이 놓이는 만큼 또 다른 형태의 구중궁궐이 될 수도 있다는 딜레마입니다. 광화문 시대를 연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외교부 청사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입니다. 당선인 측은 기존 청와대로는 가지 않는다고 거듭 못을 박으면서도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확실한 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최종 이전지를 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국방부와 외교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된 가운데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이번 주 내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안을 가지지 않고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복수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인수위는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적으로 말하기엔 이르단 입장입니다. 집무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개편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석비서관실 축소 폐지로 청와대 수석들이 부처 장관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후보 시절 공약은 100% 폐지였지만 당선인 측은 꼭 숫자에 맞춰 없앨 수는 없다며 각실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내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대선이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패배를 수습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놓고는 찬반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광주를 찾아 패배를 사과하며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공직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사검증을 검찰에 넘기는 거라며 대단히 걱정스러운 발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세평이 검찰의 정보함에 고스란히 쌓이면 결국 검찰이 공직 인사를 좌지우지할 거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윤 당선인도 공약했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대장동 특검과 민생개혁 법안을 합의하자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당내에선 비대위를 놓고 파열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현 비대위 체제가 부적절하다는 소속 의원 다수 의견을 모아 윤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평가 토론회를 연 박용진 의원도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윤 비대위원장 인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을 보탰습니다.
다만 대선 패배 이후 혼란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건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부분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호중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리더십 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윤호중 비대위를 향한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당 수습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1.9%로 전망했는데요. 올해 안에 추가로 6단계 더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한 단계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0에서 0.25%였던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올해 말까지 1.9%에 이르게 하겠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한 단계씩 올린다고 보면 올해 남은 6차례 정례 회의 때마다 계속 인상을 시사한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일찌감치 예상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 기록을 올해 들어 2달 연속 갈아치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Additionally, higher energy prices are driving up overall inflation.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ill put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near-term inflation here at home. 이에 따라 연준은 미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직전 2.6%에서 4.3%로 크게 올렸습니다. 성장률은 직전 4.0%에서 2.8%로 1%포인트 이상 대폭 낮췄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목표 물가인 2%를 회복하는 게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더라도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특별히 커지지 않았다며 미국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승인하면서 화답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15분가량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하늘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것이 힘들다면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해달라면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러시아 정치인을 제재하고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 파괴에 사용할 단 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과 지원을 호소하는 마지막 부분은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I wish you to be the leader of the world. Being the leader of the world means to be the leader of peace. Thank you.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answering President Zelensky's call for more help, more weapons for Ukraine to defend itself, more tools to fight Russian aggression.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 뒤 바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는 800기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우크라이나 군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원 품목에 드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최첨단 무기를 보내겠다는 약속 이행의 차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규모는 이번 주에만 10억 달러, 1조 2,345억 원에 달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납치된 남부 도시 멜리토폴의 시장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고위 관리인 키릴로 티모셴코는 현지 시간 16일 SNS를 통해서 멜리토폴 시장 이반 페도로프를 구출하기 위한 특별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하다, 대통령이 방금 그와 이야기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페도로프 시장과 통화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변화의 움직임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서울 목동과 잠실, 일기 신도시 등은 호가부터 들썩이고 5개월째 하락했던 주택 매매 심리도 반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목동 아파트. 윤석열 당선인의 재건축 완화 공약의 수혜지로 꼽힙니다. 특히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주민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대감은 많이 있죠. 대통령 후보자께서 공약하신 부분도 있고 그 부분들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실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분이라고. 전세를 낀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탓에 당장 매수세가 붙진 않지만 분위기 변화는 확실히 감지됩니다. 어차피 오를 거고 또 다른 지역, 강남 지역에 봐서 지금 재건축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기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매물 자체에 대해서 많이 내놓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상태라고. 강남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호가부터 들썩였습니다. 대치동 음마 아파트는 대선 직후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넘게 올라갔고 매물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조금씩 호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 한 1억 정도씩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비 계획안이 통과된 잠실 주공 5단지는 지난해 말 25억까지 떨어졌던 호가가 다시 30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달라진 분위기는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는 재정비 사업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듭 강조한 만큼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이 900여 세대 아파트 단지뿐 아니라 이 7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모두 최근에 리모델링 조합을 신청했습니다. 이 주변 단지들이 모두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도 소폭이지만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5개월 연속 하락했던 서울 주택 매매 심리도 6개월 만에 전달보다 0.6포인트 상승하며 반등했습니다. 문제는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이 안정세로 돌아선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은 만큼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져 당장 큰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일부 지역은 낮췄던 호가를 다시 올리는 분위기지만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매수 심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 변화가 시행되면 가격 상승 압력과 함께 매수세가 붙으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3월 17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신문 보겠습니다. 네, 신문 볼까요? 오늘 예정대로라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결과를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제 전망했던 거랑은 전혀 반대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신문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주요 신문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일면에 이 소식 싣고 있었고요. 한겨레와 중앙 그리고 서울신문 준비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뒷부분이 거의 똑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신구 권력의 정면 충돌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각 신문마다 회동이 이례적으로 전격 취소됐다거나 초유의 사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어제 지켜보신 대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했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고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진행될 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회동이 연기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아직 덜 됐다라는 거 말고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들도 이에 대해서 질문을 꽤나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그냥 양측이 합의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물밑에서 회동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게 아니라 발표를 해놓고 그렇죠. 무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신문들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경향신문하고 서울신문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먼저 이 실려 있는 사진이 좀 재밌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큰 건물이 윤석열 당선인이 있는 통이동 인수위 건물이고요. 예. 그 뒤쪽에 위쪽에 보이는 게 청와대입니다. 예. 이 사진 제목이 가깝고도 먼 청와대와 당선인 집무실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잘 표현한 사진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실무 협의가 부족하다라는 것뿐이었는데요. 조금 더 깊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들이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먼저 이번 회동 성격을 규정하는 것부터 달랐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문 대통령은 그저 덕담 그리고 축하를 하는 정도로만 원했는데 윤 당선인 측이 구체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네. 서울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서요. 당선인 측에서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졌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동반 사면까지 언급되는 게 모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또 다른 관계자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말고도 임기 말에 있는 공기업 인사 문제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일정을 다시 한번 짜본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전 후보 얘기네요. 어제는 낙선 인사 중에 숨진 당원을 조문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이번에는 전화를 돌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 함께 보면요. 민주당 250명에게 전화 돌린 이재명, 조기 컴백하고 물음표가 되어 있죠. 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민주당 의원 172명에게 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고요. 예. 이 통화에서는 저를 돕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네. 선거 패배는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뭐 이런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외 지역 위원장 80여 명에게도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예. 이를 합치면 한 250여 명 정도가 되겠죠. 네. 뭐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도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서 상당히 공을 들이는 느낌이었다라거나 지방선거에서 무언가 역할을 할 거란 느낌이 들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뭐 이른바 조기 등판론에 대한 뭐 얘기였는데요. 예. 이런 관측들에 대해서 이 전 후보 측은 단순한 감사 인사였을 뿐이다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코로나19 기사 관련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전망이 있던데 그 내용인가요? 네,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1급부터 4급까지 이제 법적 감염병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심각도와 전파력에 따라서 보통 분류가 되는데 이 표로 정리된 내용을 보면요. 1급은 에볼라나 사스, 그리고 2급은 결핵이나 장티푸스, 3급은 비형 감염이나 말라리아, 4급은 독감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1급에서 해제하려고 하는 건 비록 전파력은 높더라도 치명률, 위험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수백 명 정도일 때는 1급 감염병 수준으로 대응이 가능했지만 예. 지금은 현실적으로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2에서 4급 감염병 수준으로 낮추는 게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가 되면 원칙적으로 보자면 치료비 본인 부담률이 더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관련 예산을 따져서 논의를 하게 되면 뭐 계속 또 지원을 이어갈 수도 있다, 논의를 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 기사 후반부에는 내일로 예상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네.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그리고 영업 제한 시간은 자정이나 아니면 아예 해제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전망을 담았습니다. 네, 뭐 확진자가 하루 50만 명을 넘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 어디 가나 문제인 것 같은데 서울시 사례인가요? 예, 서울시가 뭐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고 예?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제목을 보면요, 서울시 광역소각장 선정 3번째 연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공모도 해봤고 또 입지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다각적으로 노력도 해봤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기피시설로 느껴지다 보니까 그 어느 곳도 반기지 않고 있는 분위기고요.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야 2027년 서울시가 계획한 때부터 가동을 할 수 있을 예정인데 이게 뭐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장 2025년 8월이면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는데 만약에 이때까지 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매일 900톤씩 쏟아지는 서울시의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기사 볼게요. 이 비슷한 상황인데 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사례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인데요. 최근에 진행된 신규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공모에서 3개 마을이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개 마을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선 건 경제적 혜택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약 260억 원 정도의 마을 발전기금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 돈은 뭐 마을회관이라던가 목욕탕, 태양광 시설 설립 등에 쓰이게 되고요.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정도, 그러니까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돈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복지나 장학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역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이 제주도 사례는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도 경제적 혜택을 내걸긴 했는데 아무래도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정이 많이 다르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었죠. 박사방의 주범이었던 조주빈 관련 기사인데 이게 조주빈이 올린 걸로 추정되는 글이 또 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조주빈은 현재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얼마 전에 조주빈이 쓴 글로 추정된다는 글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서 꽤 많이 퍼지는 모습이었는데 해당 글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또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네이버가 해당 블로그에 대해서 접근 차단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주빈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또 다른 블로그에 한 번 더 올라오게 돼서 이렇게 기사가 실린 겁니다. 물론 아직 블로그 주인이 정말로 조주빈인지 그리고 해당 블로그에 그 글을 쓴 것이 정말 조주빈인지 뭐 그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기사를 보면 조주빈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 내용을 보면요. 이 글쓴이는 자신은 사형수가 아니고 교정되어서 사회로 복귀할 유기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이전에 자신이 쓴 글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위 주장과 명백한 오심에 대한 자기 구제 행위다. 그러니까 2차 가해는 전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블로그에 글을 대신 올려준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공개한 법무부에 대해서 민간인인 아버지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라면서 법무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이 글이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또 한 번 차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뭐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대하면 버클리 음대를 다 떠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버클리 음대가 K-팝을 연구한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뭐 세계 최고 대중음악 교육기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버클리 음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버클리 음대, 뭐 클래식이라던가 재즈를 탐구하고 또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버클리 음대가 전격적으로 K-팝 연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이 신문은 버클리 음대 에리카 멀 총장과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K-팝이 점차 세계화하고 있고 이를 학제화하는 게 교육기관의 책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8일에는 K-팝을 다룬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정식 K-팝 강의를 개설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 아래에는 버클리 음대생들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K-팝을 연구한다, K-팝 강의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럼 BTS에 관심이 많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뭐 실제로 보니까 아이유, 크러쉬, 뭐 화사, 잔나비, 심지어는 래퍼 페노메코 뭐 이런 이야기, 음악을 즐겨 듣는다 뭐 그런 인터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음악을 전반적으로 다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연구가 되고 뭐 관련 학과가 생기면 더없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기사인데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 축구 영웅이 실렸습니다. 별로 좋은 내용 같진 않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아마 이 지금 두 선수 모습만 보더라도 이름하고 얼굴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메시와 호날두 선수의 사진이 한국일보 21면에 실렸습니다. 보통 이 두 선수의 기사, 사진이 실리면 뭐 세레머니를 하거나 우승컵을 들어 올리거나 뭐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표정이 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목을 보더라도 아 옛날이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최근에 진행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두 선수 모두 다 지면서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2시즌 연속입니다. 이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면은 유럽 각국의 리그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팀들이 경쟁하는 일종의 별들의 무대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영예로 꼽히고요. 다른 숱한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 두 선수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에는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팀을 옮기면서까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도전했는데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요. 팀이 지는 과정에서 개인 활약까지도 미미했기 때문에 팬들의 야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메시 선수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방출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하나 놀랐던 건 호날두의 나이가 37살로 돼 있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됐죠, 이제. 제목처럼 선수들도 아마 세월이 야속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장애인 단체에 대해 약점을 찾아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라는 대응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문건은 홍보심 언론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무너뜨리기 어려우니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찾아내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문건에는 장애인들이 승강장 틈새에 휠체어 바퀴를 끼워 넣는 사진 등을 이용해서 고의 운행 방해서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는데 세제교통공사는 관련 사진을 익명으로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측은 언론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만든 문건이라며 공사 차원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여론전을 펼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성별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불편함 없이 쓸 수 있게 설계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국내 대학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화장실 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부터 차별받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화장실 같지만 남자와 여자, 장애인 로고까지 한 번에 붙어 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말 그대로 누가 사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입니다. 한 명씩 들어가서 사용하는 만큼 남자도 여자도 성소수자도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화장실 갈 때마다 끊임없이 의심받고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폭력을 당하고 정말로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신체 조건, 외모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 휠체어 이동도 쉽고 세면대와 변기엔 손잡이가 달려 장애인에게 편리합니다. 휠체어에 탄 사람이 쉽게 거울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기울일 수 있게 해두었고 보호자가 함께 온 아동이나 장애인을 씻길 수 있도록 샤워기도 설치해뒀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해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성중립 화장실은 일부 국가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고 스웨덴에선 공중화장실 70%를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정도로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반면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이라 일부 인권단체 사무실 등에만 성중립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소수자를 위한 화장실이 굳이 더 필요하냐는 반대 여론이 컸지만 학생들은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누구든 화장실 못 가는 어려움은 없어야 한다고 설득했고 5년 만에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성소수자만을 위한 화장실이거나 장애인만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다 쓸 수 있는 화장실이다. 오히려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들도 드렸습니다. 대학에 처음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한 학생과 시민단체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차별 없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은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가 되겠지만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또 강원 영동에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에 1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2도, 대전 9.7도, 광주는 10.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16도, 대전 11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해안가에는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